저분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회개하고 공명에도 사죄하고 이 녹음한 거 기억나시죠? 네, 모두 진실이죠? 이거는 우리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면서 국회에서 조사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해방전국, 비로소 민족의 온 힘을 모아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할 그 긴박한 시기에 우리는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을 잃었습니다. 고하 송진우, 몽양 여운형, 설산 장덕수, 그리고 오늘은 49년 6월에 있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범 암살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한 추적이 지난 45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단독범이라는 당시의 수사 발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범인 안두희는 지난 1월 국회 증언석에 나왔습니다. 45년간의 배후 추적, 그것은 김구 선생의 죽음이 차지하는 자리가 그만큼 컸던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이결의 이강산이 미친 듯 우는 소리를 이미어 듣습니까? 당시 거리를 메운 애도의 노래가 그러하듯 노 애국자 백범의 죽음은 온 나라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의 큰 상징이었던 김구 선생. 이미 19의 나이에 동학 접주로 활약한 바 있는 선생은 일본군 대위를 살해하면서 구국운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주석에까지 오른 53년간에 걸친 애국의 삶이었습니다.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상점들은 철시했고 집집마다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백범 암살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 당국의 수사 결과는 저격범 안두희의 주장을 중심으로 발표됐습니다. 한독당의 노선이 공산당과 일치하는 데 격분한 비밀당원 안두희의 우발적 단독범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정 주변에는 애국자 안두희를 석방하라 하는 반공 청년들의 경문이 나붙었고 법정에선 안두희의 행동은 표창받을 일이라는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두희는 1년도 채 안 된 때에 석방되어 권력의 혜택으로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65년 당시 안도인은 전방 군부대에 부식을 독점 공급하는 군납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처단을 받지 않고 저는 호화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그 배후가 엄청난 배후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저놈을 죽여서 민족 얘기를 살리고 백범 선생님에 대한 그 원한 의지가 갖고서 지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참 유서까지 써놓고 안두희를 붙잡았던 겁니다. 저 안 사장님 아니십니까? 누구시죠? 아, 네.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만 모시고 나가서 사정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무슨 부탁이요? 할 말 있으면 영사하지. 세수하는 사람을 붙들고 나가자니 무슨 얘기야? 백범 선생 시의 사건의 배우를 고백해. 널 잡으려고 1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 어서 빨리 배우를 대! 알았어요. 왔다 이번 막달 새끼야. 새끼. 김구 선생 만세! 이때 안도인은 수술 끝에 살아났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던 곽태영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범 암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이미 4.19 직후에 시작된 바 있습니다. 국회 청원서가 접수되고 진상은 곧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4.19 후에 이제 백범 씨의 진상규명투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 우리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두희는 그때 이제 그 황국열 검사가 그 전국에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개월 후에 우연히 이제 길가에서 만나서 제가 붙들어가지고 그때 차중에서 4시간 내지 4시간 반 동안 이 사건 전모를 전부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게 본인이 나 검찰청에 가서 다 고백하고 죽겠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제 검찰청에 데리고 가서 인계했는데, 그때 당국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법적 구속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시효가 지냈다. 이 두 가지로 해서 지금 범인으로 취급할 수 없고 단지 본인을 보호 조치한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5.16이 났는데 군사형 정권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규명이 되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한 보름 후에 5.16 나서 한 보름 후에 오히려 석방을 시켰어요. 더 이상의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배우를 밝히려는 노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인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암살범 안도희를 노상에서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권중희 씨, 그는 이 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설사 그 강압적인 행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중희 씨의 집요한 추적은 계속됐습니다. 92년엔 마침내
새벽에 안두희의 집에 들어가 안두희를 자루에 넣어 가평으로 납치하게 이릅니다. 이때 안두희는 자신이 미국의 첩보 활동에 협조하고 있었고 암살 전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청와 경무대 그 당시 경무대하고의 그 관계를 얘기를 정리를 해줬어요. 지금 저희가 경무대 가면 그건 아닌데 우리 그 신장은 그렇게 말을 돌려요. 그래서 신성물도 나도 오늘 창가지 무슨 얘기 보고 가야 얘기인데 이거는 집주인데 같이 갈까 이렇게 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 최병덕이가 경무대에 구경이나 가자. 그러니까 신성모는 옆에다 나도 오늘 뭐 가깝게 보고할 게 있으니까 나도 오늘 같이 갈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동행하게 됐다 이 말이지. 근데 그 경무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대화를 오가면서 경무대 얘기가 자연히 나오게끔 어떻게 꾸몄던 것 같아. 그 두 분이서. 최병덕이하고 신성모하고 둘이서. 그래서 경무대 들어가서 김구 선생 암살 엿새 전, 그러니까 지난 49년 6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백범 암살에 대한 암시를 받았다. 안두희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고했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면 돼. 틀림없이 잘 돼. 그 우리 사람들 얘기 들으라는 얘기가 그 뭐라는 거지. 나도 센스 있는 놈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안 씨는 또 이 대통령을 만난 직후 장은산 포병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김구 선생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때 뒷일은 걱정 말라고 해 이 대통령이 암살 계획을 알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안두희는 이날의 증언을 번복해버리고 맙니다. 권중희 씨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고 미 정보기관의 요원도 아니었으며 김창룡 특무대장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안두희에게 농락당한 꼴이 되었고 다시금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지만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암살범을 쫓는 사람들, 그들은 끝내 백범 암살의 배후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서점을 경영하는 김석영 씨는 마침내 안두희의 양심에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많은 그 기관들을 접했으니까 강압에 의하거나 물리적 방법은 상당히 통하지 않고 단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2, 3년 전부터는 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 그 자기가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간혹 비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좋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녹음을 하기에 이르렀죠. 녹음기하고 테이프 100개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남았으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이제 밝힐 때도 되질 않았어요. 아주머니도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실을 여기 녹음해봐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냅시다. 백범 선생을 시해한 것보다 당신이 배우를 밝히지 않고 그냥 죽는 게 더 큰 죄예요. 그냥 입 다물고 죽으면은 안두희 씨는 민족과 역사 앞에 2번 죄를 짓는 겁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젠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놓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뭐 1년도 살 것 같지 않고 몇 달 후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해서 그야말로 끝까지 내가 어리석어서 당했다는 얘기를 토로하면서 시해 과정도 더군다나 6월에 들어와서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석용 씨의 설득으로 마침내 안두희의 증언을 담은 녹음 테이프 121개가 만들어졌고 국회 진상규명위원회에 증거로까지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쫓고 쫓기는 과정 속에서 자백을 받으려는 무리한 방법도 있었고 쫓기는 자의 자백과 잇따른 번복도 많았습니다. 분명히 그릇된 방법이기는 했지만은 개인 차원에서 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했던 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정부도 백범 암살의 배후를 밝히고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또 탈법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 안두희를 추적해온 것일까요? 그것은 안두희 자신의 입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날은 경교장을 좀 드나들면서 김구 선생도 가까이 할 겸 그 사람들의 그 조직도 좀 파헤쳐 보라는 그런 그 밀명 아닌 밀명을 받고 나도 그저 마음으로 흐뭇했습니다. 몇 살인고? 네, 33입니다. 그 모처럼 쉬는 일요일 날일 텐데 날 보겠다고 찾아왔으니 반갑구만. 포병이라고? 네. 좋은데 눈을 떴구만. 잘해봐. 네. 지금처럼 나라가 어수선할 때일수록 군인들이 사심과 사욕을 버려야 돼. 얼른 자위 능력을 키워서 명실상부한 독립을 이뤄내야지. 그래, 권총은 차고 올라갔나? 예, 뭐 풀라는 소리도 없었고 김학규 조직부장도 별 얘기 없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무 때고 혼자 방문해도 김구를 만날 수 있다 이거지? 네. 됐어. 시경에 내가 가는 김에 보고를 할 테니까 장사령관은 헌병사령부에 연락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예. 백범 암살의 임무를 맡은 행동대원은 모두 10명, 서북청년 단원들과 포병 소위 각각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실력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수고도 많았어. 앉아. 오늘이 D-Day요. 이건 거사자금이고 이건 야간 통행증이요.
어느 밤 경교장을 습격해서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예요. 두렵소? 아닙니다. 공청은 아까 얘기한 둘반이가 장관에 익숙하죠. 야간 방송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특별 총재가 되는 경찰국에서 하는 게 김중희가 됐어요. 그러나 김중희가 한 달이면 한 3, 4만 원씩 가져왔어요. 가져오면 그걸 아무 소리 다 내가 보다 써라. 이는데 그러면 그때 3, 4만 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김태성이 현재 나온 돈은 물론 시경국이지만 그게 내국의 공작금일 겁니다. 이 모의 과정엔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개입되었음을 폭로한 셈입니다. 김태선은 시경국장을 거쳐 서울시장, 내무부 장관을 지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정복하려는 김구는 우리 민족의 적입니다. 한독당과 김구는 이북 공산당과 노선이 같고 여러 경로로 그들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백범 소생을 제거해야만 이스만 박사의 정부가 굳건해집니다. 이때 장은사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암살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앞서 시도됐던 두 번의 암살 기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사건 전날 행동대원 중 한 명이 옛 스승에게 백범 선생의 위기를 귀띔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게. 아직 저녁 전이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백범 선생님을 암살할 거는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2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아니, 누가? 그 일당 중에서 오병순이가 몰래 빠져나와서 일러줬습니다. 오병순이가 가담을 했다고? 홍정만이 듣기였답니다.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마 이를 저지르고 말 겁니다. 얼른 경교장에 알려야겠구만. 홍정만이가 동정을 살피기 위해 내일 오전 중으로 경기장에 나타날 거랍니다. 얼른 가서. 예. 내가 학교 와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김용진 서희라고 해서 김정진이라고 그것도 요새 내가 이불소 공작대로 대보같은 청년인데 찾아와서요.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오병순이가 찾아왔는데 백범 선생 살해하려고 저기 가려고 수원병정 고개까지 갔다 가서 실패더라고 돌아와서 지금 내일 홍종만이를 중거장에 보내서 공주에 언제 가는 거 알아보래 내일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주사위밖에 없잖아. 안소희가 내일 한번 해봐. 성공 못하면 우리 전부 다 죽어.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안소희가 놀러 왔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저께 공주에 왜 안 갔느냐고 물어보고 김구 선생이 있으면 올라가서 얘기하다가 타임이 되면 그냥 해버리란 말이야. 예. 안소희도 알지? 중국 남이사 사측이 어떻다는가? 예, 부득이항 명령, 부득설루 비밀,
위범자 체육형. 누가 날 내일 죽이러 온다고? 나야 이제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 중국 땅에서 몇 번씩이나 죽었는걸. 선생님.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돌아들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돼 나갈 것인지 연구들이나 해보게. 맨 아침에 안소희 잘 모시다 드리고 와. 예! 안두희와 홍정만의 증언에 따르면 백범 암살을 모의하고 행동에 옮긴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대원들을 직접 지휘한 사람은 포병사령관 장은산, 그리고 시경국장 김태선은 행동대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주요 기관을 자유로이 드나들던 정치 브로커 김지웅은 암살 계획의 모든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가 상부의 어느 선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배후 관계는 이미 지난 71년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같은 행동대원이었던 홍종만의 양심선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때 안두희는 홍종만의 양심선언 내용을 부인했고 이번 증언으로 다시 시인한 셈입니다. 안두희는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감을 이렇게 스스로 떨어뜨려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의 증언에 대해서도 무언가 더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안두희 증언에 의의가 있다면 아직은 그 증언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백범 암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듯 조직적으로 백범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환국 후 백범이 걸어온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5년 11월 23일, 백범은 정부로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미 군정의 조건을 수락하고 개인 자격으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백범은 곧바로 임시정부가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이어서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합니다. 더욱이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미 군정청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파업령을 내려서 미 군정청은 이를 자신들의 권한을 접수하려는 쿠데타로 간주하게 됩니다. 미 군정청의 입장에서 볼 때 백범은 처음부터 다루기 힘든 완고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The provisional government is trying to abolish military rule and take over power. Chief Joe, did you hear of it? Mr. Kim Koo immediately stopped the argu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뭐라고? I'm ordering you as the United States commander of the Korea occupation forces. You should abandon all demand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cluding the abolition of military rule and objection to trusteeship. 즉각 철회하라고? 못하겠다면? I'll resort to law if you insist on those demands. 법으로 조처를 하겠다. That's right. 그렇다고? 네 이놈! 내 놈이 뭐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냐? 이런 고얀 놈 봤나?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유석도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땅이 네 땅인가? 처음부터 뭐 반탁 운동뿐만 아니라 그 민족주의를 고수하고 또 통일을 고수하기 때문에 국토의 분단이라든가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 미소의 진주를 못마땅히 생각하신 거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역시 미소 외세는 민족주의의 본산인 임시정부를 그렇게 좋게 영입을 안 했습니다. 전국적인 반탁운동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던 때 백범은
임정을 중심으로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합니다. 미소의 탁치에 반대 독자적으로 과도정부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상국민회의가 결성되기 2주일 전엔 민족 반역자만을 제외하고 좌우익을 총망라한 비상정치회의가 태동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임시정부의 당면 정책의 일환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백범, 미 군정 하에서 임시정부가 정부 행세를 하려는 건 우매한 짓이란 말이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남 형님이야말로 답답합니다. 비상정치회의를 과도정부로 발전시키고 임시정부를 해체하겠다는 백범 선생님의 의도는 알겠는데 과도정부를 세우게 된다면은 그때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수반으로 누구를 꼽고 계십니까? 이 사람아, 그거야 각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할 일이지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질 않는가? 만약에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대로 된다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라면야 그야 우남 형님밖에 더 있겠나? 아니, 이 공산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좌익도 참여를 시켜야 거국일치한 국민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막상 저들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받아들여 놓으면은 회의가 제대로 돼갈성 싶습니까? 갑자기 차 안팎으로 돌아선 것은 괘씸하지만 그래도 잘 보섭을 해서 타이르고 깨우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범은 이승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원, 민족통일총본부 등에 같이 참여하면서 47년 말까지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지방에 가면 이제 설문을 해세우고 이제 임시정부 환영, 김구 선생 환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국부 김구주석 만세라고 이렇게 붙이고 또 구호를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그 백범 선생께서는 그 강연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에는 국부가 하나이지 국부가 둘이 아니다. 그 우리나라 국부는 어디까지나 참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던 분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 대통령이 될 이승만 박사 한 분밖에 없다고 이런 주장을 항상 했습니다. 백범이 이승만과 갈라서게 된 것은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부터입니다. 내한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미소공의 결렬로 남북한 하나의 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생각 역시 그러했습니다. 단정이라도 서지 않으면 남한은 완전히 적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범의 뜻은 달랐습니다. 단정 수립은 미소 양국이 임의로 갈라놓은 38선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며 결국에는 민족을 분열시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몰고 오리라 봤습니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정 수립을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주둔 연장을 자기네 생명 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몰각한 도배들은 국가민족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없이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3천만 자매 형제여,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 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 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리. 마음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내가 불초 하나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하였다. 나의 연영이 이제 70유삼인 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금일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화를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리. 이미 남한 내 단정 수립은 결정됐지만 백범은 통일된 하나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48년 3월 백범은 남북 협상을 제의 어려운 북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던 날 경교장의 앞마당에선 오익 청년들이 그의 북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남북 협상에 임하는 백범의 생각은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 분단을 막아보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단정 수립은 한반도의 분단의 다름 아니었고, 따라서 남북 협상은 정치 협상이기 이전에 통일 운동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분열의 위기를 만부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전시할 대결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백범을 포함 남북 지도자 4사람의 협의를 거쳐 15인 대표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군 철수 후에 남북한 하나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다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남북한의 2개의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결국 백범이 기대했던 협상의 결과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후 백범의 정치 행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남북협상에 대표로 갔다 온 사람, 또 수행하러 갔다 온 사람은 재산을 박탈하고 고문하고 우리를 미행하고, 또 학교 교수는 거기서 추방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립했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재정적으로는? 재정적으로도 역시 남북협상 갔다 올 때는 김구 선생님, 조항구 선생님, 조소왕 선생님 후원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돈을 가져오더니 남북협상 갔다 올 때는 싹 그게 끊어졌습니다. 김구 선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독 선거는 진행됐습니다. 백범의 한독당은 공식 참여를 거부했고 더러는 탈당 후 개인적으로 출마했습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한민당이 29석,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85석을 차지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수립됐습니다. 이승만은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백범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제야 정치 지도자로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독당 내부에서도 그랬고 또 측근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백범 이전은 여기 정부가 수립되시니까 선생님 가만 계십시오. 가만 계시고 좀 어디 가서 좀 편히 쉬고 계시면, 그때 당시는 그 이제 초대 선거는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선생님을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쉬고 계십시오. 이제 이런 측도 있었어요. 그러나 백범 선생님께서는 내가 뭐 여담차기에 아니라 어떤 때든지 통일정부가 아니면 난 거긴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정치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백범이 통일운동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범은 틈나는 대로 지방 강연, 한독당원 교육 등을 통해 단독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 양구는 철수해야 하고 치안 공백은 유엔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군 철수는 백범만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회 내 소장파 의원 가운데 무소속을 중심으로 72명이 이미 양군 철퇴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기울인 또 다른 노력은 친일 요소 척결이었습니다.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 활동이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부가 다 그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민특위까지 조직하게끔 그렇게 문안이 나간 거죠. 주로 그 중심이 됐던 분들은 어떤 분들? 중심이 됐다는 것보다도 그저 열들이 있은 사람들이 막 김상돈 의원을 중심으로 그저 한독당 계열들 이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7,000명의 친일파 명단이 작성됐고 자체 특경대를 조직, 모두 68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한독당의 강령과도 부합되는 일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의 저항 또한 필사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군정에 의해 이미 기득권층에 속해버린 친일파 인사들은 조직력과 자금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질 때는 가만히 보니까 이건 결국 실패하겠구나. 응?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일본을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자기들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예? 국내에 와보니까 외톨이란 말이야. 국내는 국대파에 따로 다 저기를 하고 말이야. 임정판 따로 한독성에서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하니까 친일파고 악수해야겠다. 이제 이런 그 모먼트, 그런 그 계기가 있을 때에 친일파들이 작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 이걸 한다고 하면 공산주의 사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협정을 합시다. 그래서 전양반이 이제 거기 약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을 개시한 지 6개월이 채 못 되어 반민특위는 실제적으로 해산되고 맙니다. 국회 소장파들은 애국적 정열만 있을 뿐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도저히 친일 세력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와해되면서 친일파는 다시 득세하게 됩니다. 이로써 친일파 척결 문제는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반민특위의 와해는 친일파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백범 암살의 배후 인물인 김지웅과 포병사령관 장은산이 바로 그러한 친일 세력에 속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범 암살의 배후에는 이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조직적 암살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보신 모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다각적인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 안도인은 마침내 장은산의 집차에 올라 경교장으로 향합니다. 김대님, 무슨 일입니까? 경교장에서 백범 선생이 총에 맞았어. 오중이 빨리 헌병들 집어주게. 백범 선생님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나도 잘 몰라. 홍종만이 분명히 안 왔지? 네. 아니, 저 군인이 누군가? 김 장군님이 소개한 군인인데 그전에도 몇 번인가 왔었고 이 포탄 껍질로 만든 꽃병을 선생에게 선물됐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가시죠. 예. 저 군인 이름이 뭔가 가서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소희가 인사차 왔습니다. 어서 와. 백범 선생님, 앞으로 이 안소희가 선생님을 영영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어디 외국에라도 나가나? 북개군이 서부전선으로 침투해 왔는데 오늘 저녁 국사봉 전투에 차출 명령을 받아 전투에 나가게 됐습니다. 에휴, 요즘 들어 그놈들이 왜 자주 넘어와서 찝적대는지. 정말 형제들끼리 피를 볼 셈인가? 제가 먹물 갈아드릴까요? 아니야, 갈아놓은 먹물 많아.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당신 뭐하는 거야? 사장은 내가 죽였어. 뭐야? 소수야 이 새끼야! 야지야! 이 사람 군인이야. 이들이 뭔데 때려 이 새끼들아! 들어가! 자, 빨리! 야이씨! 선생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헌병사령부로 연행돼 갔다는데 걱정입니다. 안소희, 큰일 잘 해냈어. 나 외에는 누가 뭘 물어도 일절 대답해서는 안 돼. 괜찮아. 누워있어. 먹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편하게 있어. 헌병사령관 장흥, 독립군 출신으로 백범을 따르던 인물입니다. 누가 이 자를 이렇게 하라고 했나? 네, 아까 부사령관님 오셔서 새로 조치해놓았습니다. 오중에 사령관이 더 높나 부사령관이 더 높나? 네, 사령관님이 높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사령관의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다음날 장흥은 전방사단으로 전출됩니다. 신성모 국방장관에 의해서였습니다. 부사령관이던 전봉덕이 사령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일본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반민특위에 쫓기던 일제 경찰 출신들을 헌병대에 숨겨주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일제 경찰들을 한데 모아 조사 이과를 신설, 정치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정보 활동과 동시에 한독당의 전복, 그러니까 한독당에 대한 전복을 위한 모든 공작, 또 그렇고 이제 아울러서 백범을 공산당으로 몰아가서 백범을 암살하는 그런 개혁, 이걸 하고 생각을 했죠. 당시 그 이과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전부 일정 때 일본의 그 경찰 그 고위 간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있었어요. 전봉덕, 그는 생존해 있는 배우 인물입니다. 해방 전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을 지냈고 서울변협 회장, 5.0헌법 개정심의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그는 백범 암살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만주군 출신의 장은산, 사건 직후 미국에 국비 유학을 다녀와서 대령까지 진급했지만 배우 관계 누설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반동군 밀정 노릇을 하며 방대한 조선인 정보원을 거느렸던 김지웅. 그는 4.19 후 백범 암살 규명이 시작되자 일본으로 밀항해 망명 신청을 냈던 인물입니다.
이유는 자신이 백범 암살의 총지휘자였으므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망명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회 외무위에서 오히려 그의 추방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안 되겠다.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는 이상에 말이죠. 민족의 적을 갖다가 우리가 옹호하고 정치망명하고 한다는 건 도저히 이론이 맞지 않는다. 이걸 쫓자고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국에서는 반응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88년 사망 뒤에야 김지웅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묘비명예조차 김지웅이라는 본명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암살범 안두희, 군사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그해 가을 15년으로 감형됐고 6.25가 나자 잔형이 면소되었습니다. 백범 암살 당시 포병 소위였던 안두희는 그 2달 뒤 대위로 퇴역했습니다. 49년 3월 소위 임관, 49년 6월 백범 시해 당시 역시 소위였으나 2달 뒤 8월에 대위로 진급됐습니다. 옥중에서의 2계급 특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6.25로 군에 복귀해 51년 소령에까지 올랐고 이후 예편에 군납업체 사장이 됩니다. 이러한 특혜는 어디서 주어진 것일까요? 안두희에 대한 심의가 정결난 단계에 왔을 때 최병덕 총참모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이 최병덕 씨 말씀이 얼마를 구형하겠느냐 이러기에 당연히 이건 총살을 해야 됩니다. 총살감이 없다. 총살 구형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10년만 구형하라고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그냥 다시 나왔어요. 나중에 얼마 며칠 있다가 또 불러갔습니다. 불러가서 또 물었습니다. 얼마 구형을 하냐. 그래서 당연히 총살 구형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10년 구형을 해라. 암살범 안두희에게 불과 10년 구형을 강요했던 최병덕 육군참모총장. 그는 일본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산 피난지에서 관제 구호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대위님 전화 왔습니다 해서 받아보니까 이화 대학장인데요. 지금 여기 국방장관이 와 계시는데 만나본 같다고 그러시는데 뭐 시간 과외 바쁘지 않은 한번 오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저쪽에 필리핀 말을 좀 불렸다가지고 좀 신성만 안 됐지만 뭐 되게 말들었는데 수고 많았어. 그간에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수고가 많았대 벌써 공투 내미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만 이거 수고했다는 거 수고하기도 하고 그죠? 영천하 쓰시오. 진성모 국방장관은 안두희에게 수고비를 제공함으로써 백범 암살과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백범 암살의 배후 세력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지적한 인물들 외에도 헌병사령관 전봉덕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은산의 공식적인 명령 개통상에는 최병덕 육군참모총장과 신성모 국방장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후 행동으로 보아서 깊이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심증은 크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안두희의 증언과 당시의 정황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인물들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전체가
실제로는 진상의 한 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증언한 안두희 역시 행동대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백범 암살이 안두희에 의한 단독 범행이었다는 것이 이제까지 법이 내린 결론이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뒤집은 이번 안두희의 증언은 이제까지 법적인 결론은 잘못이라는 선언이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1차적 임무가 이제 국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조차 그 진상이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는다면 이번 안두희의 국회 증인 출석은 그야말로 안두희와 그가 증언에서 밝힌 배후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는 반드시 밝혀지고야만 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이번 국회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리라 믿으면서 해방정국, 정치 암살의 희생자들 4편의 시리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